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은 강남구입니다. 강남구의 가장 유력한 모아타운 대장지역 개포 사동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개포 사동은 지난 3월달 모아타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제 같이 떨어진 지역들이 삼성 2동, 개포 4동, 그리고 역삼 2동 이 지역들이 함께 모아타운 공모 신청했다가 강남 3구가 모두 미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공문을 통해서 왜 미선정이 됐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또 데이터 분석 안 할 수가 없겠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야지 유력하게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공문 내용을 먼저 보시자면 일단은 부동산 거래 이상 징후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모아타운 공모지역 내에서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 지역으로 우선 제외 원칙에 따라서 미선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일단 삼성 2동 26번지 일원 같은 경우는 위원회 심의 결과 주민 반대 의견이 37%까지 굉장히 높게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 또 타 지역에 비해서 주거 환경이 양호하다는 측면을 들고 있죠. 자, 이 지역 이 부분은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주거 환경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은 없습니다.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이 기존에 있었던 이 도정법의 그 원문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정비 기반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현재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택지개발지구는 일단의 이제 토지구획 정리라고 하죠. 모든 필지들이 도로를 접하게끔 구획 정리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여기서 말하는 다른 지역은 비강남이나 비택지개발지구를 말하는 거겠죠. 주거 환경이 열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호하다는 점은 사실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강남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이 부분을 타이트하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특혜를 준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개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고 또 근생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을 좀 들었어요. 이 근생이라고 했을 때 상가, 구분 상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주택 얘기를 하는 거겠죠. 1, 2층은 상가 혹은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또 위에 3층, 4층은 주거 형태로 사용하는 근린 상가주택 비중이 약 41%로 높아서 사업 실현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역삼동은 더 심하겠죠. 여기는 주거 형태보다는 업무 중심지의 형태를 더 많이 갖추고 있는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반대 의견도 많을 것이고요. 또 거래가 급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23년 5월 이전에 2.8건 한 달 기준 얘기를 하는 거겠죠. 23년 5월부터 9월까지는 16.6건.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거래가 절벽됐었던 그런 시기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또 너무나 작은 거래건 대비해서 퍼센테이지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확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 동의 다세대가 신축돼서 신규로 거래 허가가 났다. 신규로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이 한 동이 분양돼서 실거래 신고 찍힌 것만 하더라도 12~13건에서 많으면 20건까지도 찍히는 게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기 우려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떨어뜨리긴 떨어뜨렸는데 3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해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더 이상은 못 짓게 하겠다는 얘기겠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다른 공문도 한번 볼게요. 이 떨어진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 집회가 굉장히 거세게 한 차례 있었습니다. 올 초에 있었죠. 그래서 이 비대위가 이제는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남 3구 이 지역의 서초, 강남 송파인데 예를 들어서 삼전동이라던가 아니면 반포 1동이라던가 이제 워낙에 반대파가 강성한 지역들이 조금 더 여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비대위를 연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뉴스에도 여러 차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모아타운 공모 신청 요건이 문턱이 너무 낮다. 그냥 극소수의 다세대 조합원들만 위주로 해서도 충분히 공모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을 좀 높여라 라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바꿨죠. 강남구에서 3월 한 말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원래 30% 이상 동의 신청 시에 공모 신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을 토지 등 소유자 머릿수 대비해서 50% 그리고 땅 면적 대비해서 40%를 먼저 동의를 받아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강남구에서 서울시에 상정한 것으로 공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공모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람 머릿수 대비해서 30%의 동의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주민 집단 제한 형태, 주민이 직접 제한하는 형태로 가게 됐을 경우는 요건이 좀 까다로워집니다. 전체 대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강남권 모아타운 예정지들은 투트랙 전략으로 이 공모 형태와 주민 직접 제한 형태 이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아무래도 초기 동의율이 낮은 이 공모 형태를 먼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더라도 행위 제한이 없어서 사업을 강제할 수 없다. 이 얘기는 행위 제한이라는 말뜻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약간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동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총 4-5개, 많으면 20개까지도 슈퍼블록 형태 모아타운을 추진하더라도 이 중에서 각 개별 조합들이 어디는 동의하고 어디는 또 반대가 많아가지고 진행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일종의 예전에 가로정비 사업과 동일한 나홀로 아파트 짓는 사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게 이 동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공문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23년도부터는 이제 정기 공모가 아니라 수시 공모로 이 공모 요건을 전환을 해버렸죠. 그래서 공모 요건 갖춰서 신청하더라도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이나 사업 실현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아예 심의 시 선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주민 반대가 높고 이런 지역들은 아예 선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분석해드렸었던 좋은 동네 여기 다 나왔습니다. 삼성동, 개포동, 역삼동, 반포일동, 삼전, 석촌, 합정 이 반대파들이 연대한 지역들은 사실은 이제 구에서도 눈치를 많이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추진하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점들을 주목해가지고 구역계를 앞으로 또 수립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오늘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현재 개포, 사동 4개 구역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떨어진 데가 여기 명시된 3구역입니다. 제가 3구역과 4구역이 그나마 현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입지적인 부분은 너무 좋죠. 옆에 이제 개포 택지에 대한 재건축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재건축. 그래서 이제 가격대 자체가 기존의 중층 재건축 단지일 때 대비해서 확 뛰어 올랐습니다. 이제 평당 1억 시대로 개포 전체 신축 가격들이 올라온 상황이고 양재 2동에서 희망의 불씨를 발견을 했어요. 이쪽에 위치한 양재 1구역이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서부터 개포동도 지금 다시 한번 불길을 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4개 구역 중에서 될 법한 구역과 좀 어려워 보이는 구역이 있죠. 특히나 1구역 같은 경우는 애초에는 신통으로 추진을 했었죠. 신통 재개발로 추진을 했다가 한번 탈락한 이후부터는 움직임이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이 구역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제가 애초부터 굉장히 희박하다고 봤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자세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구역도 추진준비위원회는 결성이 돼 있는데 동의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3구역이 이제 동의율이 50%가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 신청을 했을 거고요. 또 4구역도 동의율이 굉장히 높아요. 60% 이상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도가 이 지역들의 4개 구역이 전부 다 높습니다. 보시면 1구역만 하더라도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가 이미 56%. 이제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67%가 아니라 60%만 넘어가더라도 일반 재개발로 진행할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또 25년 기준한 노후도가 70%가 넘어가니까 세월이 5년 안짝으로만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60% 혹은 67% 기준은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모아주택 안 해도 되는 그런 지역으로 넘어가게 될 거다. 자, 이 구역 같은 경우는 보다 낮은 편이에요. 한 51.7% 정도의 30년 노후도가 차 있고요. 평균 경과년수는 25년.
나머지 동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5, 26 비슷한 정도로 형성이 돼 있고 어쨌든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서의 20년 기준 노후도는 차고 넘칠 만큼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이렇게 노후도가 좋고 지역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왜 공모에서 떨어졌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많이 높지가 않은가, 이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구역계를 제가 지적도를 켜놓고서 한번 다시 잘라봤어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부터가 1구역이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현재 형성이 돼 있는데 제가 각 구역별로 용도 지역에 대한 비중을 한번 따왔습니다. 이 용도 지역의 비중이 왜 중요하냐면 토지가 현재 무슨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 용도 지역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말했었던 2구역. 자, 2구역은 왜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냐면 이만큼의 토지가 준주거 지역입니다. 3종도 아니고 무려 준주거예요. 그렇다 보면 여기는 업무 및 상업 활용 용도로서 활용도가 무지하게 높다는 얘기거든요. 특히나 뒤에 보시면 이제 평균 대지 면적이 나와요. 평균 대지 면적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개포 택지는 최초에 조성을 할 때부터 5, 60평대 정도의 작은 평수의 택지를 짜는 게 아니에요. 최소 6, 70평대. 그리고 조금 넓으면 8, 90평대의 택지로서 최초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기는 이제 택지 자체가 단독을 최소 40평대 이상 쪼갤 수 있게끔 단독 택지를 이렇게 쪼개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무려 평균 대지 면적이 83평에 달할 정도로 한 개 한 개의 필지 자체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자, 근데 그런 상태에서 준주거와 3종 주거 지역이 이렇게 대로변에 밀집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용도로 활용을 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로 여기는 상가, 근생 통건물로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가 상권이 쭉 밀집이 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가 상업지역이면서 업무가 사옥 형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역시도 안에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면 2개, 3개 정도의 필지를 묶어서 통사옥, 아니면 통근생, 아니면 통교회, 대형 교회들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는 땅들이 꽤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더욱더 준주거로서 활용이 큰 2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앞으로도 굉장히 거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또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보면 대형 교회들과 이렇게 이제 반원 형태로 생긴 여기가 이제 대지 면적이 굉장히 커요. 대지 면적이 거의 100평 전후로 해서 형성이 돼 있고 또 필지가 2개 이상 합필돼서 200평, 300평으로 통건물로 쓰고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3구역처럼 조금 외곽에 이제 주요 상권이나 업무 중심지에서 배제되면서 조금 더 주거로서 활용도가 높고 또 이종 땅의 비중이 거의 100%인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4구역 같은 경우도 앞에 보시면 노후도나 이런 부분들이 3, 4구역이 거의 50%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 한 5, 6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 도정법상 신통 혹은 뭐 공공재개발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3, 4구역은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구역계 이대로 크게 가면 안 돼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한 건데 구역계 짤 때 처음부터 무리하게 욕심내서 우리는 1000세대, 2000세대급 아파트 단지를 만들 거다.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도 요새 유행하는 대로 뭐 수영장도 넣고 최신식의 모든 커뮤니티를 넣을 수 있는 정도의 대규모 사이즈로 가보겠다. 그러면서 초기부터 이렇게 구역계를 크게 잡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집단 반대 여론에 딱 맞부딪히게 돼요. 이렇게 구역계를 잡았을 때 특징이 뭐냐면 최소한 20m 폭 이상의 도로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축물 가로 구역들 중에서 이제 상권이 형성된 지역들과 연계성이 있는 가로 구역들은 전부 다 반대파예요. 반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라인들. 그리고 또 이쪽 라인들, 위에 쪽 라인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조금 더 성공에 가깝게 이끌어 나가려면 최초에 시작할 때는 구역계를 작게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권하고 맞닿아 있지 않은 이 안쪽 구역들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최소한 초기 동의서 거둘 때부터 반대파들이 뭉칠 만한 반대파들도 사실 이런 식으로만 잡아 넣으면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상가 용도로 계속 활용을 하면서 여기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인구 자체가 50% 이상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상권이 활성화가 되게 돼요. 상권 활성화.
당연히 본인들께서 받을 수 있는 월급 수준도 월세 수준도 늘어나게 되겠고요. 양쪽에게 윈윈인 그런 전략이 펼쳐지기 때문에 집단 반대 움직임을 가져갈 필요 자체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만 보건대 이런 식으로 대지가 한 필지의 최대값이 1구역 같은 경우는 500평도 넘어가고요. 2구역 300평, 3구역 300평, 4구역 240평 이런 식으로 대지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집단 반대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 대지 면적과 조합원 수에 대한 비율로 제가 계산을 해보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1구역 같은 경우 전체 대지 면적 중에서 무려 60% 이상을 통건물 소유자 분들께서 가지고 계세요. 2구역은 더하죠. 70%입니다. 그나마 조금 낮은 게 제가 말씀드렸던 3구역과 4구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역시도 한 5대5를 넘어섰죠. 57%, 56%니까 단독주택 분들의 동의 없이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는 나올 수가 없겠다. 또 사람 머릿수 대비한 동의율로 봤을 때도 다른 삼전이나 자양동이라던가 반포일동 이런 지역들은 최소한 지분조합원 분들의 머릿 숫자가 90%대를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머릿 숫자로 보더라도 10%대예요. 10%대 중반대에 다가지고 있고요. 또 이분들 중에서 이 지분조합원 분들 중에서 이 강남 택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은 자리에서 건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양 안 한 다세대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분양 안 해요. 통다세대로서 끌고 가기 때문에 특히나 이분들 예전에 건설임대 사업자 혜택 주셨을 때 이 건설임대 활용해가지고 종부세 합산배제 받으면서 쭉 끌고 가면서 임대 놓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의 비율로도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비중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리자면 일단 이 개포 사동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택지지구 형성될 때부터 개별 필지 면적이 평균 80평대로 형성된 무지하게 큰 택지개발지구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2개, 3개 필지 합쳐지면 200평대, 300평대가 훌쩍 넘어가 버려요. 자, 그렇다 보면 통건물로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형성이 되고요. 또 중간중간 보면 대형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무조건 반대예요. 무조건. 조건 안 따집니다. 무조건 반대예요. 그래서 이 대형 교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지금 가고 있고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업무지구와의 연접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권 형성에 유리했겠죠. 그래서 이 상권이 점차 발달이 돼버리면서 준주거로 용도 지역이 종상형이 돼버리고요. 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준주거 안에 물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전체 통합해가지고 아파트 짓는 거 원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준주거 및 3종 주거 지역의 비중이 높다라는 점이 개포 사동의 이 반대파를 뭉치게 하는 이런 효과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소규모로 가야 됩니다. 소규모. 이 소규모라고 해서 나홀로 아파트 짓는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지금처럼 2,000, 3,000 세대급을 바라면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업성이 줄어드냐면 소규모로 가게 된다는 얘기는 통건물 소유자분들 전부 다 배제시키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통건물 소유자분들 배제시키면 작은 조합원, 다세대 조합원 중에서도 1.5룸, 원룸, 투룸, 지분으로 따지면 3평에서 많아봤자 한 6평 요 정도 되는 조합원들이 뭉쳐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형 아파트에 대한 비중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소형 아파트의 비중이 늘어나도 개포동 입지라면 얼마 전에 개포 1단지 청약, 무순위 청약에서 100만 대의 경쟁률 나왔던 것처럼 8억대, 9억대 그 이상까지 분양해도 소형 11평, 12평이 무지하게 잘 팔려요. 지금 트렌드가 또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구역계를 줄여라.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 더 넓은 구역계로 대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가는 집단 반대 여론 나오면 아까 공문에서 보셨다시피 절대로 안 해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율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조합 설립 인가 안 되면 말짱 꽝이에요. 대상지 선정 돼봤자. 그리고 22년 말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버리면서 빈소법상의 가로정비 사업 진행을 하더라도요. 1번 요건 사람 머릿수 대비해서 80%, 2번 요건 대지 면적 대비해서 67%, 3번 요건이 생겼어요. 다세대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전체 면적의 땅 면적 대비해서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 최종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통건물을 배제한 구역계를 다시 짜서 모아주택이건 혹은 몇 년 기다려서 신통으로 다시 추진을 하건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어야 궁극적인 목적의 달성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차치하고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 지역을 한번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반대 움직임 또 공모 신청 탈락 이런 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의 수익률은 끝내줬다. 개포사동, 양재 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접근하기에는 수익률 끝내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지역들 우리가 열심히 또 찾아야겠죠. 또 제가 분석해 놓은 600개 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들 중에서 가장 좋은 그런 물건들과 구역들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특강 때 신청해 주셔서 만나 뵈도 되고요. 또 직접 전화 주셔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 직접 브리핑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 꾸준히 받아보시면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